그만 놓아. 놓으라고.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워낸 김복순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자식들에 대한 사랑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어느 날 남편 장례식장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분들이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분당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 중에서도 유독 정갈하게 관리된 15층 건물에서 김복순이 국밥집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68빈 복순의 손에는 4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기록한 매출표가 들려 있었죠.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오늘도 어김없이 이어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매출이 80만 원이네. 복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장부에 꼼꼼히 적어 넣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월세를 빼고 나면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 푼까지 정확히 계산했죠. 이런 습관은 42년 전 26살에 김정우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소. 고마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정우의 말이 떠오릅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지 2달째, 정우는 하루하루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오늘도 병원에 다녀온 복수는 남편의 야윈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신혼 초 정우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했고 복수는 남의 국밥집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변변찮은 처지였지만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꿈을 키워나갔죠. 언젠가는 우리 가게를 차리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나르고 뜨거운 국물에 손이 익어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정우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이 아이만큼은 고생시키지 말고 키우자고. 둘째 민호까지 태어난 후 부부는 더욱 열심히 일했죠. 정우는 건설회사 팀장으로 승진했고 복수는 드디어 자신만의 작은 국밥집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참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했어요. 복수는 아이들이 어릴 때를 떠올립니다. 국밥집 한 구석에 앉혀두고 일했던 시절, 손님들이 사장님, 애들 예쁘네요 라고 하면 자랑스러워했죠. 공부 잘 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시켜줄 거예요. 세월이 흘러 두 아들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습니다. 민수는 35세 회계사가 되어 선미와 결혼했고 민호는 32에 중학교 교사가 되어 영희와 가정을 꾸렸죠. 복순과 정호는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들에게 각각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상가 한 채와 아파트 3채, 그리고 국밥집까지. 가진 것 없이 시작했던 부부가 일궈낸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가족 모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듯한 시선을 주고받았고 재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며느리 선미의 말에 둘째 며느리 영희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복수는 장부를 덮고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 확인합니다. 40년간 모은 재산의 규모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상가 월세 수입과 국밥집 매출, 그리고 예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건데, 복수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정우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복순에게 걱정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우리 죽고 나면
아이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지는 않을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키운 아들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복수는 항상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립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 누가 전화를 걸었을까요? 화면에 분당서울대병원이라는 글자가 떠오르자 복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복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택시 안에서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졌어. 병원으로 와. 민호야, 빨리 와. 아버지가.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말했죠. 복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입니다. 여보,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대답해봐요.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새벽 5시 정호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복수는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죠.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42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떠난 순간 복수는 앞으로 혼자가 된 삶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달려와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민수와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복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들의 눈빛 속에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정호의 영정 앞에 김복순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사흘째 계속된 조문객 맞이로 목소리가 쉬었지만 복수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인사를 받았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인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국밥집에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들려주며 복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정호는 살아생전 가게에 힘든 사정을 가진 손님이 오면 몰래 공짜로 밥을 주곤 했었죠. 오후 3시 조문객이 조금씩 빠져나가자 빈소에는 일부 조문객과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선미, 둘째 민호와 며느리 영희, 그리고 손주들까지. 평소 같았으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겠지만 오늘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부조금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며느리 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래, 그래야지. 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니까. 감사 인사하려면 정리를 잘해야지. 복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선미는 가져온 장부를 펼쳐놓았죠. 엄마, 부조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수가 말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영희가 끼어듭니다. 그런데 장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손님이 많이 오셔서 빈소 대여비에 음식값까지 하면 꽤 나올 텐데. 복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건 내가 할게. 너희들은 아버지 마지막 길 잘 배웅하는 것만 생각해라. 하지만 며느리들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계산이 서리기 시작했죠. 선미가 영희에게 일부러 들리게 속삭입니다. 앞으로 어머니 혼자 계시면 재산 관리도 힘드실 텐데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형님. 어머니 재산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복순의 귀에 그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남편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더 커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여보, 애들이 걱정해 주니까 고맙긴 하네. 속으로 중얼거리며 영정의 정호를 바라봅니다.
저녁 9시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민수가 부조금 장부를 정리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 상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없어요? 상속? 복순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봅니다.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엄마, 아버지께서 장남인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민수의 말에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 야, 너 기억 안 나? 작년 추석 때 아버지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큰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전통나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복순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 영전에서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는 나중에 차근차근 하자. 하지만 이미 불씨는 당겨진 상태였죠. 영희가 나서서 말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정말로 형님한테만 다 주실 건가요? 저희는 그동안 뭐였어요?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민호가 아내를 말렸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형님네는 벌써부터 재산 욕심내고 있잖아요. 어머니 귀에 들리게 일부러 그런 말하고. 선미가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욕심을 냈어?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걱정? 웃기지 마요. 어머니 건강하실 때 빨리 재산 정리하자는 게 걱정이에요? 영희의 말에 선미도 흥분했습니다. 그럼 동서는 뭐야? 우리한테 뺏기기 전에 챙기려는 거 아니야? 복순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아버지 영전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죠. 민수가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분명히 저한테 물려준다고 하셨어요. 왜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 아버님 유언도 무시하시는 거예요? 선미까지 거들어 나섰습니다. 유언이 뭐야? 너희 아버지가 언제 그런 유언을 남겼어?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도 화가 났습니다. 형, 형수, 너무하는 거 아냐? 엄마가 살아계시는데 벌써부터 재산 얘기를 하다니. 김민호, 내가 뭔데 끼어들어? 선미가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형수가 너무하잖아요. 엄마한테 재산 달라고 우기는 게 말이 돼요? 우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야. 장남 몫이 있는 거라고. 복수는 참다 폭발했습니다. 당연한 권리? 권리가 뭐야? 내가 40년 동안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서 번 돈인데. 엄마, 그러면 저희는 뭐예요? 그냥 남남이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야. 내가 여기서 나가야 조용해지지. 복순이 울먹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이 돈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혼자 다 가지려는 속셈이세요? 말하다 말고 어딜 가세요? 그 순간 민수가 복순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장남한테 준다고 했는데 왜 엄마가 안 주려고 하는 건데요? 민호도 흥분해서 어머니의 다른 쪽 머리를 잡았습니다. 엄마, 말을 마치고 가야지 어딜 가세요. 너희들.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리채가 잡힌 채로 비틀거리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아버지 빈소에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복순이 간신히 아들들의 손을 뿌리치며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빈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복순은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알겠다. 내가 어떤 자식들을 키웠는지. 복순은 정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자식 교육을 잘못했나 봐.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빈소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복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자식들을 모두 내쫓고 혼자 남편을 지켰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마지막까지 정우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죠.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더 이상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 김복수는 분당의 법무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대신 평소 입던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고 손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들이 든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겠어. 복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김복순 어르신이시죠? 30대 중반의 젊은 법무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 처분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왔어요. 복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 이후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 같았죠. 어떤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시는지요? 법무사가 상담 용지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복수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해놨어요. 상가 하나하고 아파트 3채, 그리고 현금까지요. 법무사가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럼 모든 재산이 어르신 명의네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이라고 우기면서 달라고 할 텐데 법적으로 제가 안 줘도 되죠? 물론이죠. 명의가 어르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르신이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도 없고요. 법무사의 대답을 들은 복순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처분 절차를 밟겠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복수는 곧바로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급매로 내놓을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떤 매물이신지요? 상가 하나하고 아파트 3채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해서라도 빨리 팔고 싶어요. 복순이 등기부등본들을 내밀자 중개업소 사장이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 규모면 시세가 꽤 나갈 텐데요. 정말 급매로 하시겠어요? 그래요. 빠른 시간 안에 다 처분하고 싶어요. 복수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단단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상의할 사람 없어요. 다 제 명의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참, 그런데 현재 아파트들에 누가 살고 계신가요? 중개업소 사장이 물었습니다. 제 아들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팔리면 나가야죠. 복순의 말에 중개업소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매물 사진 찍고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일주일 안에 문의 들어올 거예요. 중개업소 사장이 안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날 오후 복순이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큰아들 민수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복수는 국을 젓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맞아. 다 팔기로 했어. 엄마, 그런데 그 집은 아버지가 사신 거잖아요. 아니야. 내 아버지가 자기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내 명의로 바꾼 거야.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해서. 민수의 뒤로 민호와 며느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집을 파시는 거예요? 선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가 사신 집인데. 영희도 목소리를 높였죠. 아버지가 사신 집? 돈은 누가 벌었는데? 복순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아버지는 현명하게 내 명의로 해둔 거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집 파는 건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호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복수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사과? 이미 늦었어. 너희가 내 머리채를 잡는 순간 니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난 결정했거든. 엄마,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복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반성? 웃기지 마. 너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상속 얘기나 하고 내 머리채나 잡는 자식들한테 무슨 반성이 있겠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애들 학교는? 선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건 너희 일이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해? 복순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손주들 생각은 안 하세요? 영희가 소리쳤지만 복수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손주들, 너희가 내 머리채 잡을 때 손주들 생각했어? 니들 자식이 보고 배울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니? 복순의 말에 며느리들이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과 먼저 재산 얘기 꺼냈잖아요. 뭐? 동서가 먼저 욕심낸 거 아니야? 복순이 손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다 나가. 내 가게에서 싸우지 마. 손님들이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네 무슨 일이세요? 가족끼리 저렇게 싸우다니. 죄송합니다. 오늘은 가게를 일찍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우리한테 물려주려고 엄마 명의로 한 거잖아요. 복순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물려주려고? 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아버지는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 그럼 아버지 유언은 뭐예요? 영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유언? 아버지가 남긴 건 장례비 몇 천만 원 뿐이야. 나머지는 다 살아생전에 내 명의로 해뒀어. 그게 유언이야. 복순의 말에 아들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지만 복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용서? 내 머리채 잡은 자식들을 어떻게 용서해?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아들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자식이 아니라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 자식이 아니야. 자식이라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어미 머리채를 잡겠어? 복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정말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버린 거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말이야. 복수는 가방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아들들이 뒤따라왔지만 복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며 복수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마지막으로 복수는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남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현명하게 내 명의로 해둔 덕분에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젊을 때 가보고 싶다던 바닷가 마을로 가볼게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속삭이며 복수는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들의 연락을 차단한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남해안의 작은 어촌마을 통영,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상가 건물 앞에 김복순이 서 있습니다. 2달 전 분당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온 지 벌써 1달이 지났죠. 여보, 여기가 우리가 신혼여행 때 보고 반했던 그 바다예요. 복수는 남편의 사진이 든 액자를 가슴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복순이네 바다국밥이라는 간판이 새로 걸린 가게 안에서 복수는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몸에 밴 솜씨로 육수를 우리고 김치를 썰고 반찬을 준비하는 모습은 여전히 능숙했죠.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어부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네, 잠깐만요. 복수는 뜨끈한 국밥을 내어주며 말없이 계산대로 돌아섰습니다. 사장님,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왜 이런 시골까지 오셨어요? 그냥 조용한 데서 살고 싶어서요. 복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 혼자 와서 국밥집을 시작한 것을 신기해했지만 복순은 누구와도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가게가 한가해진 시간에 복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수라는 이름이 떠올랐지만 복순은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또 돈 얘기하러 전화했겠지. 혼자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복순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낡은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서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선미, 둘째 민호와 며느리 영희, 그리고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가게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은 듯 거칠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기 찾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복수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누가 찾아오라고 했어? 연락 끊자고 했잖아.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호도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지만 복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 이미 끝난 얘기야. 돌아가. 복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모두 다 나가. 복순은 아들들의 가족들을 모두 가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선미가 울먹이며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집도 팔리고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복순이 냉정하게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건 너희 일이잖아. 복순의 말에 영희가 흥분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손주들은 생각해 주세요. 애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있어요. 손주들. 복순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너희가 내 머리채 잡을 때 손주들 생각했어? 그때 7살 손주 지연이가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이의 말에 복순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손님들 먹일 것도 모자라. 엄마.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손주한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주가 뭐 특별해? 너희가 키우는 애들이잖아. 너희가 먹여 살려. 복수는 앞치마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사장님,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옆 가게 사장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순이 대답하자 민호가 절규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아무도 아니라고요? 맞아.
너희는 이제 아무도 아니야. 내 자식도 아니고. 복순의 말에 며느리들이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뭐, 동서 때문이지. 형님이 먼저 재산 얘기했으면서. 닥쳐.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내 가게 앞에서 싸우지 마. 창피하게. 마을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가족이 맞나? 서울 사람들은 저렇게 사나 봐. 선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일? 복순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희가 뭘 할 줄 알아? 국밥 끓일 줄도 모르면서. 배우겠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민수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 하지만 복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도와달라고? 내 머리채 잡을 때는 언제고? 인제는 도와달라고?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영희가 땅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지만 복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돌아가. 여기서 꼴불견 만들지 말고. 그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나섰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순이 돌아서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가족이라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어미 머리채를 잡겠어요? 동네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채를요? 네. 재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 빈소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런 자식들이 가족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럼 자업자득이네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그런 자식들이면 안 도와주는 게 맞죠.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아들들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정말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복순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민호가 절규했지만 복수는 가게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가족들은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지만 복수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떻게 해, 여보? 정말 돌아가야 해? 선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일단 돌아가서 방법을 생각해보자. 민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차가 떠나간 후 복수는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텅 빈 도로 위로 차의 라이트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죠. 여보,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복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식이라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어미 머리채를 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날 밤 복수는 홀로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외로움을 씹어 삼켰습니다. 복순이 가족들을 냉대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동네 할머니 박순덕이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른을 넘긴 순덕은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복순을 늘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죠. 복순 씨, 그 사람들 또 왔던데. 네. 복순이 국자를 들고 돌아봤습니다. 아까 새벽부터 너희 가게 앞에서 서성이고 있더라. 차에서 잠을 잔 것 같던데. 순덕의 말에 복순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낡은 승용차가 가게 맞은편 골목에 주차되어 있었죠. 그냥 내버려둬요. 알아서 갈 거예요. 복순이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순덕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이 있잖아. 애들이 굶고 있을 텐데. 그건 그 애들 부모가 해결할 일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과 관광객들로 가게가 북적거리는 와중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차에서 지낸 탓인지 옷은 구겨지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죠. 엄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설거지라도 할게요.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일만 시켜주세요. 손님들이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사장님이 안 도와주는 걸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복수는 손님들 앞에서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설거지? 너 설거지 할 줄 알아? 배우겠어요. 뭐든지 배우겠어요. 민수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복수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배우겠다고? 이 일 해본 사람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때 선미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은 며칠 제대로 씻지 못한 듯 더러워져 있었고 옷도 갈아입지 못해 구겨져 있었죠. 어머니, 애들이라도 밥 좀 주세요. 사흘째 라면만 먹고 있어요. 라면? 복순이 비웃었습니다. 라면도 돈 주고 사 먹는 거잖아. 그 돈은 어디서 났어? 카드로 긁었어요. 한도 초과해서 이제 안 돼요. 선미의 말에 복수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거지가 됐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돈이 없나 봐. 그런데 사장님이 왜 안 도와주시지? 복순이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자식들이긴 한데 아버지 장례식에서 저한테 손을 댔어요. 손을 댔다고요? 손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재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 빈소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런 자식들을 왜 도와줘야 해요? 복순의 말에 손님들이 혀를 찼습니다. 어머, 자식들이 어떻게 어머니 머리채를. 민수가 굴욕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남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왜? 사실인데 왜 말하면 안 돼? 부끄러우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복순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순덕이 나섰습니다. 복순 씨, 그래도 좀 도와줘라.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들 진짜 막막해 보인다. 순덕 이모, 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복순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끼어들기는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야. 그럼 이모가 도와주세요. 저는 안 도와줄 거예요. 복순의 냉정한 말에 순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하지만 너무 매정하게 하지는 마라. 매정하다고요? 자식이 부모 머리채 잡는 게 매정한 거 아니에요? 민호와 영희도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이 가게 안에 모이자 다른 손님들은 불편해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우리 여기서 일할게요. 청소든 뭐든 시켜주세요. 영희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일을 시켜달라고? 복순이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주방 청소부터 해봐. 영희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하루 종일 일해야 밥만 줄 거야. 월급도 없고.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월급도 없이 일하라고요? 왜? 싫어. 그럼 하지 마. 복순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선택은 너희가 해. 굶어 죽든지 아니면 공짜로 일하든지. 가족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었고 정말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죠. 알겠어요. 선미가 먼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할게요.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형님.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게 뭐가 있어? 길바닥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 선미의 말에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게요.
복순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그럼 일부터 시켜줄게. 복순은 걸레와 양동이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주방 바닥 청소부터 시작해. 구석구석 다 닦아. 며느리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와도 계속 일을 해야 했죠. 저기 바닥 좀 닦아주세요. 손님이 말하면 며느리들은 얼른 가서 청소해야 했습니다. 굴욕적인 상황이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민수와 민호는 가게 뒤편에서 쓰레기 치우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것들 다 분리수거해서 버려.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모으고. 복순의 지시에 아들들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복순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 내일 새벽 5시에 와서 시장 보는 것부터 도와줘.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자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내가 왜 상관해? 엄마, 차에서 자라는 거예요? 민수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차든 어디든 알아서 해. 돈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야. 복순의 말에 아이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서 자요? 복순은 손주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할머니는 모르겠어. 그 순간 순덕이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복순 씨, 아무리 그래도 애들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지. 순덕 이모, 제발 상관하지 마세요.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봐주면 그 부모들도 봐주게 돼요. 제가 정한 규칙대로 할게요. 복순의 냉혹한 말에 순덕도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정말로 차 안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5명이 웅크리고 자는 모습은 처참했죠. 복순은 가게 2층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요? 하지만 이 정도는 고생해 봐야 해요. 자식들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해서 살아왔는지 경험해 봐야 부모한테 함부로 하지 않겠죠. 새벽 5시 복순이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는 일을 시키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무거운 채소 박스들을 지고 허리를 굽힌 채 가게로 향하고 있었죠. 사흘 전부터는 며느리들도 함께 나와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형,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형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해야지. 민수도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가게에 도착하자 복순이 이미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다음부터는 더 빨리 와. 죄송합니다. 아들들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야, 민수. 너 어제 양파 썬 거 봤는데 크기가 다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복순이 차갑게 지적했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계사 출신인 그가 양파 써는 일로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는 상황이 서글펐죠. 며느리들은 홀 청소와 설거지를 담당했습니다. 선미가 바닥을 닦고 있는데 손님이 흘린 국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엎어졌지만 복수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일할 때는 조심해야지. 어머니. 선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복수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죠. 피 나는 거 밴드 붙이고 일 계속해. 손님들 올 시간이야. 영희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사발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복순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릇값 나중에 벌어서 갚아. 한 개에 10,000원. 10,000원이요? 영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비싸다고? 그럼 안 깨뜨리지 그랬어. 돈 없으면 조심해서 일해야지. 복순의 말에 영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받는 돈도 없는데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죠. 민호가 홀에서 서빙을 하는데 손님이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국물하고 건더기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호가 주방으로 달려갔지만 복순이 막았습니다. 공짜로 달라는 거야? 네, 조금 더 달라고요. 안 돼. 재료비 아끼라고 했잖아. 복순의 말에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손님한테 뭐라고 해요? 알아서 해. 내가 왜 가르쳐줘? 민호가 손님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료가 다 떨어져서. 손님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민호는 어쩔 수 없었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가게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판 나빠져서 손님 떨어지면 너희들이 다 나가야 되는 줄이나 알고 있어.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나서 민수가 어머니의 오래된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주방 한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수첩들이었죠. 호기심에 펼쳐본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4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은 매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1985년 3월 15일 매출 5만 원, 재료비 3만 원, 순익 2만 원. 첫 페이지부터 정성스럽게 적힌 숫자들을 보며 민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돈을 관리하며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죠. 장부를 계속 넘기자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민수 학비 50만 원, 민호 병원비 20만 원, 아이들 옷값 30만 원. 아들들에게 쓴 돈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수 결혼식 축의금 1,000만 원, 민호 신혼집 전세자금 2억 원까지 모든 지출이 적혀 있었죠.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부동산 구입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상가 구입, 마이너스 국밥집 순익금으로 1995년 첫 번째 아파트 구입 마이너스, 5년 적금, 2000년 두 번째 아파트 구입 마이너스, 10년 저축. 모든 재산의 출처가 명확했습니다. 형, 뭘 보고 있어? 민호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것 좀 봐. 민수가 장부를 보여주자 민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40년 동안 적은 가계부야. 우리한테 쓴 돈도 다 적혀 있어. 두 형제가 장부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한 기록, 명절에도 쉬지 않고 가게를 연 기록, 아픈 날에도 억지로 일한 기록들이 가득했죠. 우리가 정말 몰랐구나.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장부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후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병원비 500만 원, 항암 치료비 500만 원, 간병비 300만 원. 어머니가 혼자서 모든 비용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를 보고 두 형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내 피와 땀으로 만든 것이다. 자식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그 아래에는 지워진 글씨들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하지만 자식들은 내 머리채를 잡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 민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민수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인 줄 몰랐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그때 복순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뭐해? 장부 왜 뒤져?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아들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복순이 비웃었습니다. 장부 보고 나서야 알겠어?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호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 복순이 장부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모든 돈이 내 피땀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 돈을 두고 내 머리채를 잡았지. 엄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늦었어. 복수는 장부를 안고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아들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차 안에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의 장부를 본 지 사흘째 되는 날, 민수는 새벽 5시에 혼자 가게에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온 것이었죠. 복순이 육수를 끓이고 있는 주방 뒷문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거칠어진 손, 그리고 깊어진 주름. 40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의 손등을 유심히 보니 화상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데인 흔적들이었죠. 손가락 마디마디는 칼질을 오래 해서 굳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양파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복순이 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왜 벌써 왔어? 시간도 안 됐는데. 그냥 일찍 와서 도와드리려고요. 도와드리려고? 복순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할 줄 안다고? 민수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엄마, 장부 봤어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신 줄 몰랐다고? 복순이 국자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걸 보고도 몰랐어?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하게?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희 키우려고 손에 화상 입고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한 게 당연한 거야? 그때 민호와 며느리들도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긴 이야기를 나눈 후 모든 가족이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선미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몰랐다고? 복순이 선미를 노려봤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재산 이야기 꺼낸 것도 몰라서 한 거야? 그건 선미가 말을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저희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영희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힘들었는지 생각도 못했다고? 복순이 웃었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럼 내가 재미로 40년 동안 일했다고 생각했어? 민호가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장부 보고 알았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지금 알았다고?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40년 동안 뭐라고 살았는데 지금 알아?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장례식에서 한 짓 평생 후회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후회? 복순이 비웃었습니다. 후회한다고 그날 내가 느낀 모멸이 사라져? 복순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너희가 내 머리채 잡았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 40년 동안 키운 자식들이 아버지 빈소에서 어미한테 손을 대다니. 엄마. 아들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걱정한 게 뭔지 알아? 우리 죽고 나면 아이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까봐 걱정했어. 그래서 다 내 명의로 해둔 거야. 복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너희는 재산 타령을 하더라. 며느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선미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복수는 차갑게 끊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도 알고 싶어. 내 자식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엄마가 우리를 잘못 키웠다는 뜻이에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못 키웠지. 분명히 잘못 키웠어. 복순의 대답에 아들들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못 가르쳤나 봐. 그래서 쉽게 생각한 거겠지. 그때 7살 손주 지연이가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잘못했어요. 할머니한테 잘할게요. 아이의 말에 복순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굳어졌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너희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야. 할머니, 그럼 우리 이제 밥 먹어도 돼요?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복순이 잠깐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희 엄마 아빠가 벌어서 사 먹어야지.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해야지. 복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주들에게까지 이렇게 하는 자신이 괴로웠지만 마음을 굽힐 수는 없었죠. 선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뭐든지 하겠어요. 용서? 복순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서는 없어. 너희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영희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평생? 그것도 너희가 정하는 거야. 나한테 묻지 마. 복순이 다시 일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일이나 해. 오늘도 손님들 올 시간이야.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나서 복순은 혼자 빈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차에서 잠을 청하러 나갔고 복순만 혼자 남았죠.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식들이 부모 머리채를 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자식들은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해. 복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그리운 자식들, 용서하고 싶으면서도 할 수 없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게에서 복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려워서 굽히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움과 사랑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 속에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께 사과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복수는 장사를 마치고 혼자 빈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묵묵히 일을 도왔고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뭐하러 들어왔어? 일 다 끝났잖아. 복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예전에 쓰던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이거 엄마가 분당에서 쓰시던 앞치마예요. 제가 가져왔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복순이 그것을 보자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죠. 40년 동안 매일 두르고 일했던 그 앞치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왜 이걸 가져왔어? 복순이 앞치마를 받아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것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전에 민수의 말에 복순의 눈가가 살짝 떨렸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새로 샀거든.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매일 사과하지만 엄마 마음이 안 풀리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 정말 변했어요. 이 한 달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안다고? 복순이 냉소했습니다. 한 달 해봤다고 40년을 알겠어? 웃기지 마. 네, 맞아요. 한 달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엄마의 고생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어요. 그때 민호와 며느리들도 들어왔습니다. 모두 하루 종일 일한 흔적으로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한 달 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뭘 해준다고? 복순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돈도 없는 것들이 뭘 해줘? 영희가 나섰습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러며 뒤에 숨겨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직접 만든 작은 액자였습니다. 안에는 복순과 남편의 옛날 사진이 들어 있었고 주변에는 색종이로 만든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복순이 액자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젊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서. 민호의 말에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부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선미가 다른 것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손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었어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복순이 편지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위해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이렇게 거칠어진 이유를, 어머니가 왜 항상 피곤해 하셨는지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편지를 읽어가던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한 짓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다시 한 번만 자식으로 받아주세요. 자식으로 받아달라고? 복순이 편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 아닌 적이 언제 있었어? 갑작스러운 말에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워해도 자식은 자식이야. 하지만 복순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 너희가 한 짓이 너무 큰 상처를 줬거든. 알고 있어요, 엄마. 그래서 우리 평생 속죄하며 살 거예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복순이 일어나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뜨끈한 국밥 그릇들을 들고 나왔죠. 배고프지? 복순이 그릇들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그냥 밥을 주시는 거예요?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지. 아무리 미워해도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 복순의 말에 며느리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그릇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과장 좀 그만해라. 복순이 투덜거렸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국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던 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같이 일할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어떤 조건이든 다 들을게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절대 재산 이야기 하지 마. 둘째, 내가 죽기 전까지는 가게 관련된 일은 내가 법이야. 셋째, 다시는 부모한테 손대는 일 없어야 해. 알겠어? 복순의 조건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복순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직원이 아니야. 가족이야.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해. 그 말에 아들들이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안으려 했지만 복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시간이 더 필요해. 복순의 말에 가족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기다릴게요, 엄마.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든 상관없어요. 몇 개월 후 가게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복순이네 바다국밥에서 복순이네 가족국밥으로 말이죠.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라며 자랑하는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느 날 저녁 복순은 장부 한쪽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재산은 다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은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달라졌어요. 이제 정말 우리 자식들 같아요. 바닷바람이 부는 저녁, 가게 불빛 속에서 진짜 가족의 웃음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복수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가족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상처받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내 머리채를 잡았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나 봅니다. 40년 동안 당연하게 받기만 했던 아이들이 이제야 고마워할 줄 알게 되었고 나도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재산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진짜 가족의 마음은 이렇게 아픈 시간을 겪어야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